Bräuchte nach meinem Mädchen, doch sie hat Augen nur für mich. Du hast mich so angesehen. 우리는 대한민국한테 민주주의에 대한 레슨을 배웠다는 그런 얘기들 많이 나왔어요. Himbeer Malaga, ja, wir fahren in die Milchbar, wo ich dich im Sunshine traf. Scooby-Dooby-Doo. Du fährst die Melodie und ich sag heute oder nie. 정식으로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일의 맛을 본 독일 오빠, 독일 형 단일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쩌다 그러네 정말로 많은 강연자분들이 나오셨지만은 이렇게 한국말로 강연하는 외국인은 최초이십니다. 그래요? 그렇죠. 오늘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마지막이 될 수도 있겠네요. 혹시 한국에 있으실 때는 좀 독일어가 더 어색하실 때가 있지 않으신가요? 아무래도 이제 여기 산지 한 10년 정도 됐거든요. 네. 그래서 하루 종일 한국말 하다 보니까 좀 독일어 까먹을 때가 있어요. 저는 그저께 엄마랑 통화했는데 무슨 얘기 하려고 하다가 이제 끼리끼리 논다, 유유상조라는 말을 쓰려고 했는데 유유상종. 네. 독일어로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네.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말 훨씬 더 좀 빨리 생각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근데 뭐 어쩔 수 없고 계속 독일어 그래서 공부 다시 열심히 하고 있고 일기도 지금 요즘 독일어로 쓰고 있습니다. 독일 공영방송에서도 출연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평창 올림픽 때 ARD라는 방송국인데 거기서 초청을 받아서 스튜디오에서 좀 한국을 소개하는 개막식 때 곰이랑 호랑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독일 사람 그런 거 모르니까 뭐 단군 신화에 대해서 조금 알려주고 그런 배경 지식을 조금 전달하려고 했었는데 다행히도 좀 많은 사람들이 그거 좋게 봐주시더라고요. 알고 보면은 다니엘 씨는 아주 독한 사람입니다. 독일인이면서 한국인이다 라는 뜻입니다. 좋아요. 겉모습은 독 다니엘. 하지만은 이 안에는 한국인의 피가 흐르고 있는 게 아닐까라고 의심할 정도인데 그래서 그 증거를 수집해 봤습니다. 첫 번째 단서는 합기도가 4단, 또 태권도가 2단, 거기다가 합기도는 사범까지도 하시는 한국 무술의 고수이기도 합니다. 남다른 애정이 있는 이유가 있으세요? 제가 생각하는 무술은 사실 굉장히 많은 그리고 좋은 윤리가 들어가 있고 도덕이 들어가 있고 교육제도라고 생각해요. 근데 한국에서 조금 아쉬운 게 한국 사람들도 자기 무술에 대한 관심도가 그다지 높진 않은 것 같아요. 전 옛날에 독일 있을 때는 한국 가면 진짜 모든 사람들이 태권도 하는 줄 알았는데 별로 관심도 없으시고 태권도 또한 합기도 도장들 보면은 그냥 아이들을 기초 체력을 시키는 장소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정말 하고 들어가면은 너무나 철학, 윤리, 도덕 다 들어가 있으니까 정말 공부할 수밖에 없는 너무 멋있는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다니엘 씨는 한국에 있는 유명한 산이란 산은 또 다 가보셨다고 합니다. 다는 아직 못 가봤어요. 아직 지리산이 남아 있습니다. 지리산 아직 남아 있는데요. 그건 이제 내년의 목표로 지금 삼고 있고요. 저는 산 진짜 좋아해요. 한국은 너무나 진짜 여러분 큰 행운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어디 있든 바다랑 산이 가깝다는 거. 독일은 제가 만약에 산 가려면은 차 타고 최소한 6시간 정도 남쪽으로 가야 되고 바다 가려면은 최소한 4시간이에요, 차로. 네덜란드 아니면 독일 북쪽으로 가려면. 그래. 한국에서는 정말 서울에만 있어도 도봉산, 인왕산, 북한산 다 있잖아요. 그리고 뭐 설악산도 너무 멋있고 한라산도 너무 멋있고. 그러니까 진짜 너무 멋있는 것 같습니다. 네. 통일이 되면은 백두산으로 가야죠. 가보셔야겠고요. 캠핑 네. 가야죠. 뼛속까지 한국인이라고 느낀 순간을 오늘 오신 우리 패널분들한테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느끼셨습니까? 얼마 전에 그 대한민국 연예인 야구팀하고 그 대만 연예인 야구팀하고 교류전이 있었어요. 정말 힘을 내서 9회 말 끝내기로 승리를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번에 패배를 이렇게 서력을 했는데 마치 그 월드컵에서 원래 약팀이라고 평가받던 우리나라가 독일을 눌렀을 때처럼 정말
진짜 그게 뭐야, 그 태극마크 햄이거든요. 정말 죄송하지만, 예, 2대0으로 이게 지금 누가 났습니까? 예, 독일이 저희 때문에 떨어졌어요. 우리 때문에, 예, 죄송합니다. 축하해요. 같이 탈락했지만 그래도 한국은 정말 좋은 경기 펼친 것 같아요. 아, 호텔 방이 참 조용하네. 조용하다. 사실 제가 아버지가 독일 분이세요. 월드컵 때 누구를 응원하셨죠? 저는 항상 사실 한국 응원하고 있어요. 저희 아빠도 한국 응원하고 계시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세계적인 당구 대회 MC를 맡아서 이제 선수분들과 독일어로 대화할 일이 생겼었어요. 근데 독일어를 하는 제 자신이 굉장히 어색한 거죠. 그리고 스케줄을 마치고 집을 가면 서양인 아빠가 이렇게 계시니까 그때 사실 문득 아 맞다 내가 반은 독일 사람이었지라는 걸 그때 좀 이렇게 실감하는 것 같아요. 다니엘 씨 오늘 준비한 강연 주제는 뭡니까? 여러분도 다 보셨지만 이제 뭐 남북 정상회담들 다 진행됐었고요. 제가 얼마 전에 대학교 강연 가서 독일 통일에 대해서 얘기했었는데 막상 물어보니까 특히 젊은 친구들의 통일에 대한 시각이 많이 부정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의 강연 주제는 바로 통일에 반대한다라는 강연 주제입니다. 사실 저도 막 통일 지금 당장 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은 아니에요. 급하진 않지만 여러 가지 약간 제가 경험했던 것들도 들었던 이야기들 한번 들려드리면 여러분한테도 좀 좋은 내용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저는 4살 무렵 겪었던 장면이 진짜 기억에 생생하게 남아있는데요. 이제 엄마가 만들어주신 초코 푸딩을 저녁을 먹고 있었어요. 그 초코 푸딩 너무 맛있게 먹고 있는데 엄마가 TV 뉴스 보다가 갑자기 표정이 굳으신 거예요. 굳다가 나를 딱 엄청 놀라는 표정으로 이제 쳐다보셨는데 그날은 1989년 11월 9일이었는데요.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날이었습니다. 저는 사실 그게 막 엄청 지금 기억에 남진 않지만 그냥 엄마의 모습만 어느 정도 기억에 남아있고 1년 후에 1990년 10월 3일 한국은 개천절이죠. 그때는 이제 결국 공식적인 통일이 이뤄졌어요. 그래서 지금 거의 한 28년의 세월이 이제 흘렀는데 이제 한국에서 살면서 또 하나의 통일을 겪게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요즘 이제 통일되면 어쩌지? 약간 이런 생각 많이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어떨 것 같으세요? 예를 들면 변기수 씨. 저는 뭐 일단 통일이 되면 네. 저로서는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개그맨으로서 더 많은 지역에 일을 하러 다닐 수 있잖아요. 뭐 개마고원 불꽃축제 행사라든지 아니면 신의주 찹쌀 순대 뭐 페스티벌 이런 데 이렇게 약간 축제 MC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저는 이제 행사를 다닐 때 되게 좋은 게 그 지역을 관광할 수 있어서 너무 좋거든요. 네네. 시간 내어 따로 가는 게 아니라 일과 동시에 또 관광을 즐길 수 있으니까 네네네. 저는 그냥 오히려 못 가본 곳을 가니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오히려 저는 경제가 좀 불안할 것 같아요. 경제요? 왜냐면 지금도 뭐 집값이 들쑥날쑥한데 남북이 통일되면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될까? 그렇죠. 예, 되게 좀 더 불안할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 그런 시각을 가지는 사람 되게 많아요. 저도 강연 다니면서 이제 학생들 많이 만났는데 항상 그런 얘기 많이 나오죠. 일단 뭐 경제적인 이야기, 그렇죠? 비용, 사회적인 문제, 또한 문화적인 문제. 사실 같은 민족이지만 너무나 다른 나라이기 때문에 어떤 문화 충돌, 갈등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그거는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벽, 마음의 벽 때문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통일 얘기하면 뭐 사람들이 요즘 항상 얘기하는 거는 그래도 뭐 전쟁 나서 갑자기 통일될 수도 있구나라고 얘기하는 거죠. 아니면 좀 곧 또 통일될 것 같다고. 근데 사실 우리는 좀 정확하게 말을 할 필요 있다고 생각해요. 통일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혹시 아시는 통일 종류들 있으세요? 일단 독일 통일 어떤 통일이었는지 아세요 혹시? 그렇죠. 평화 통일 이제 보통 흡수 통일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합의 통일 또한 평화 통일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전쟁 통일, 무력 통일. 그 다음에 이제 침략 통일. 그러면 독일 통일의 과정 과연 어땠을까요? 제가 한번 중요한 해들 한번 봤을 때 좀 신기한 사실을 알게 됐는데 다 소띠해였어요. 저는 85년 소띠이거든요. 네. 보통 여러분 아마 독일은 동독하고 서독으로 분단돼 있었다라고만 알고 계시겠지만 사실 그 전에는 좀 달랐어요. 왜냐면은 얄타 회담에서 이제 2차 대전의 연맹 국가들, 즉 미국, 그렇죠? 영국 그리고 소련 세상을 분리시켰는데 그때는 독일이 4가지 지역으로 분단됐었어요. 그래서 보시면
뭐 영국 관리하는 부분이 있고 프랑스, 미국, 소련 각자 관리하는 구역들이 있잖아요. 시간이 갈수록 먼저 영국하고 미국이 통합된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 독일 말로 비트존이라고 불러요. 예, 마이존. 그러니까 두 가지 구역이 통합된 거고 나중에 프랑스까지 통합되면서 트리존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소련은 합류하진 않았죠. 소련은 이제 완전 다른 사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관리하는 그 지역에서 결국 사회주의를 전파시킨 거예요. 그리고 2차 대전 끝나고 경제적인 상황이 정말 최악이었어요. 최악. 1차 대전 끝나고 독일이 패배했죠. 그다음에 나치 정권 들었었는데 나치 정권 끝나고 나서 완전 파괴된 상태였죠. 정말 건물도 다 파괴됐고 남자들 다 전사해서 다 죽었고 그래서 여자들은 이 벽돌 하나씩 다 닦고 다시 건물 지었다는 이름으로 우리 독일 말로 트루머프라운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이거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 당시에. 근데 제 듣기로는 모니카 씨 아버지 또 독일인이신데 네. 이야기 네. 또 좀 특별한 거 있다는데. 네, 사실 저희 아빠가 1944년도에 태어나셔서 1살 때 이제 종전이 됐었죠. 네네. 근데 가족분들과 함께 아빠가 1살 때 러시아 군들의 눈을 피해서 이제 피난길을 올랐는데 친척 이모 집으로 가서 네. 먹을 게 없어가지고 소농장에서도 이렇게 신세를 지고 그 마을마저도 러시아 군들에게 점령이 돼서 굉장히 좀 어려웠지만 저희 할머니께서 감자 같은 거를 정말 그 없는 식량에도 조금씩 내주시면서 그렇게 함께 무사하게 생활을 할 수 있었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영양실조가 굉장히 많았었던 심했죠. 때라 그냥 길만 지나가면 아기들 시체가 이렇게 쌓여 있고 네. 그리고 저희 아빠도 실제로 위험했었고 그래서 정말 힘들었던 시간이라고 해요. 이런 이야기들 정말 수많은 이야기들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할머니 33년생이시거든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태어난 해는 히틀러가 정권을 잡았고 39년 이제 2차 대전 벌어지면서 할머니가 초등학교 입학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할머니 놀랬던 모습들이 있었는데 몇 년 전에 같이 요리했었거든요, 부엌에서. 이제 할머니가 빵을 이제 썰었어요. 빵을 썰고 이제 남은 빵가루 있잖아요. 일반 사람들은 그냥 그거 모아서 이렇게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겠잖아요, 그렇죠? 못 먹으니까. 할머니가 싱크대에서 그거 쫙 모여서 이렇게 드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옆에서 그거 보는데 아니 먹을 거 없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그러시지? 그래서 여쭤봤더니 아니 당연히 음식인데 먹을 건데 그거는 당연히 절약해야 된다고. 근데 음식뿐만 아니라 목욕 문화도 사실 그랬어요. 우리 엄마 모든 형제 합쳐서 7남매였거든요. 네, 되게 많았었는데 일주일에 한 번 제대로 목욕시킬 때는 이제 욕조에다가 물을 받고 4명 먼저 아예 시킨 다음에 3명 한 번 더 쫙 시키고 그러니까 물도 아예 정말 버림없이 다 하셨는데 어쩔 수 없던 시절이었죠. 비행기가 보이는데요. 연맹군들이 도이치마크라는 화폐를 도입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소련은 그것 때문에 지금 화나가지고 저항하는 의미로 서베린 완전 격리시킨 거예요. 모든 기차길, 차길 다 막아버렸는데 그러면 서베린 주민들은 이제 먹을 거 바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미국이 나서서 어떻게 했냐면은 비행기로 11개월 동안 2분마다 식품이랑 필요한 물품들 다 서베린으로 갖다 준 거예요. 그거는 독일 사람들이 호지넨범바라고 불렀어요. 호지넨범바, 건포도 전투기. 사실 서독은 그나마 빨리 경제 발전을 이룰 수 있었는데 동독 같은 경우는 이거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 4년밖에 안 된 그 국가가 53년도에 이제 큰 위기를 겪게 됩니다. 뭐냐면은 노동자 파업, 아바이트 아웃슈탄트라고 하는데 노동자, 특히 건설업체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너무나 좀 상황이 어렵고 월급도 잘 못 받고 일도 너무 위험하고 복지도 잘 안 돼 있으니까 항의하기 시작하고 시위하기 시작하는데 맨 처음에는 소련 군들이 동독 정부 보고 얘들한테 조금 자유를 줘라라고 권한 건데 사실은 상황이 그다지 좋아지진 않았어요.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결국 이제 시위하게 되는데 결국 감당이 안 되니까 동독 정부가 어떻게 했을까요? 소련 군들 부르죠. 탱크들이 와서 압도적으로 폭력적으로 그 시위를 끝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는 사망자 한 55명 정도 있었고 체포된 사람만 한 10,000명 정도 됐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아직 오래되지 않았던 그런 독일 우리 민주공화국, 그러니까 도이치 데모크라티스che Republik은 결국 이런 위기를 처하게 되는데 이제 경제 상황이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점점 벌어지게 되는데 동독 주민들은 결국 짜증나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도망쳐야죠. 그래서 사실 60년도에 엄청 많은 수의 사람들이 도망치게 됩니다. 서독으로. 근데 이제 동독 정부에서 어떻게 그걸 대처해야 되니까 고민하다가 그래, 우리 경계를 만들자. 하나의 벽을 만들자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베를린 장벽이 결국 61년 8월 달에 만들어졌는데 무려 3개월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절대 장벽을 만들지 않겠다라고 공식적으로 선언한 거예요. 근데 이미 몰래 다 만들고 있었던 거죠. 네. 나쁜 놈들이었어요, 정말. 네. 사실 여러분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38선도 약간 좀 급하게 만들어졌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제 소련이 1945년 8월 8일 날 참전을 선언하고 한반도 위쪽에서 들어오는 거죠. 근데 그 당시 이제 미국이 한반도 전체 다 관리하는 거 조금 무례가니까 그래, 우리는 어느 정도 나눠서 해야 되겠지만 소련이 과연 어디까지 나올까라는 그런 걱정을 했었고 소련은 미국이랑 부딪히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긴급 미팅을 가지고 이제 두 가지 대령이 있었는데 딘 라스카하고 찰스 본스티라는 대령이 결국 30분 정도 고민하다가 야, 봐봐, 거기 38선 있지. 그걸로 분당시킬까? 그래, 그러자 하고 이제 소련한테 제안했는데 소련이 괜찮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한반도의 38선도 30분 만에 결정됐다고 합니다. 30분. 근데 이제 베를린 장벽이 만들어졌는데 메나와 슈트라스, 메나와 도로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나 기억 남는 게 메나와 슈트라스 정말 그 도시 한복판에 있어요. 근데 아파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아파트들 앞에서 그 장벽을 만들어요. 그 아파트 앞에서 장벽을 만드는데 예를 들면 그 전에 어떤 집 부모의 그 자식들이 이미 서독으로 갔어요. 근데 거기서 결혼식을 치르고 싶은데 부모들은 아직 동독에 있잖아요. 바로 정말 그냥 이 정도 거리만 그 장벽이 있는데 축하하러 가지는 못해요. 그래서 꽃다발을 그냥 장벽을 넘어서 그냥 던진 그런 기록들도 있고요. 맨 처음에는 그거 만들어졌을 때 아파트가 바로 장벽이랑 같이 붙어 있으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냥 창문을 통해서 어느 정도 또 서베를린으로 많이 도망쳤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요. 사실 장벽 보면 그렇게 두껍지는 않아요. 그렇게 두껍지 않고 또 엄청 높지는 않은데 문제는 장벽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옆에 이제 토드슈타이프라고 사망구역이라고 있어요. 몇백 미터 되는데 거기서 이제 다니면은 총살 당하는 거죠. 우리 오르간 선생님도 기가 막힌 그런 에피소드가 있다는데요. 우리 오르간 선생님 62년생이세요. 제가 들었던 얘기 뭐냐면은 이제 자기 아직 안 태어나고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는 부모님은 바로 그 베르나와 슈트라스 동쪽에 살고 있었어요. 근데 61년도에 아버지가 서베를린으로 가서 어떤 일을 보고 계셨는데 거기서 소문이 들리기 시작한 거죠. 이제 장벽이 생길 거라는 거. 그래서 너무 당황하셔서 자기 부인한테 전화해서 아무래도 이거 상황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 넌 지금 당장 그냥 짐 들 수 있는 것만 빨리 싸서 그대로 그냥 바로 나한테 와라. 그래서 그날 진짜 가방 2개만 들고 자기 가지고 있던 옷만 들고 서베를린으로 갔는데 그날은 마지막으로 통과할 수 있었던 날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는 절대 안 됐던 그런 상황이었죠. 사실 사람들이 동베를린 벗어나려고 많이 노력했었어요. 그래서 땅굴도 엄청 많이 팠었죠. 근데 일단 너무나 중요했던 거는 이게 자유로운 나라 아니기 때문에 동독, 그렇죠? 빨리 벗어나고 빨리 자유를 향해서 가고 싶은데 성공적으로 갈 수 있었던 사람도 있었지만 100명 넘은 사람들은 그 시도하다가 이제 결국 총살을 당해서 이제 암살을 당한 거죠. 사람들이 줄 서고 있죠. 여기서는 트레는 팔라스티라는 검문소예요. 뭐냐면은 서독 사람들이 사실 자유롭게 동독으로 갈 수 있었어요. 문제는 동독 사람들이 서독으로 갈 수는 없었죠.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나의 친척들 방문하려고 이제 동독 갔는데 다시 올 때는 데리고 갈 수는 없으니까 여기서 이제 이별했던 장소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눈물의 궁전이라고 불렀어요. 현재는 그 건물은 박물관으로 쓰이게 되고 그리고 전시장이기도 하니까 베를린 가시면 한번 꼭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아직 못 가봤어요.